안녕, 내 친구. 잘 지냈어? 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어. 꼭 너랑 나 단둘이서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기분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너밖에 없어. 이번 한 번만 부탁할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왜 이렇게 내 맘을 몰라주니? 어때? 듣기만 해도 마음 한 구석이 쿡 하고 쑤시는 것 같지 않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고 미안함, 죄책감, 부담감, 온갖 무거운 감정들이 나를 짓누르는 느낌? 나도 그랬어. 정말 오랫동안.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면 우리의 관계가 끝장날 것만 같았지. 그래서 억지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속으로는 끙끙 앓았던 날들이 참 많았어. 우리는 이런 걸 흔히 감성팔이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이건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 이건 상대방의 죄책감이나 동정심 같은 감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정서적 조종, 이모셔널 매니퓨레이션에 가까워.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감성팔이로 우리를 조종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 이건 단순히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하는 딱딱한 지침서가 아니야. 내가 직접 넘어지고 깨지면서 내 서툰 경험 속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을 너에게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야. 자, 그럼 시작해 볼까? 첫 번째 방법, 이거 감성팔이인가? 내 마음속 신호등 켜기.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알아차리는 거야.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절반은 이긴 셈이거든. 나한테는 예전에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소연처럼 늘어놓곤 했지. 집안이 어렵다, 월급이 적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들을 때마다 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웠어. 그래서 밥도 내가 더 많이 사고 선물도 챙겨주고 항상 그 친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었지.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렇게 힘들다던 친구가 SNS에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이나 비싼 레스토랑에 간 사진을 올리는 거야.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기분 전환이 필요했나 보다 하고 넘겼어.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 문제는 그 친구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 나 정말 급해서 그래. 너밖에 없어.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정말 복잡해지는 거야.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찜찜하고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SNS 사진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배신감 비슷한 감정도 들었어. 그때 느꼈던 그 찜찜함,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등이었어. 잠깐, 이거 뭔가 이상해 하고 빨간불을 켜준 거지.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종화와 비슷해. 친구는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는 나의 믿음과 근데 이 친구의 행동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어 라는 현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이 부종화는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안감을 주지. 감성팔이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그들은 우리의 착한 사람이고 싶다, 좋은 친구이고 싶다는 신념을 자극해서 우리가 느끼는 찜찜함과 불편함을 무시하게 만들어.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친구야, 앞으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런 감정이 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불편한 느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죄책감이 드는 느낌.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는 느낌. 안쓰러운데 동시에 화가 나는 모순적인 감정. 이런 감정들은 네가 예민하거나 나빠서가 아니야. 내 건강한 자아가 지금 위험 신호야. 나를 좀 지켜줘 하고 보내는 아주 중요한 SOS 신호라는 걸 꼭 기억해줘. 두 번째 방법. 일단 거리를 두는 거야.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 이제 내 마음속에 빨간불이 켜졌어. 이거 감성파리 같은데? 하는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은 뭘까?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거야. 일단 거리를 두는 거지. 이것도 내 경험담인데 내가 사회초년생일 때 유독 나를 예뻐해 주시는 선배가 한 명 있었어. 그 선배는 항상 나에게 자기의 힘든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자기는 얼마나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쉽게 사는 것 같다면서 그러고는 꼭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야. 땡땡씨, 내가 정말 믿어서 그러는데 이 일 좀 오늘까지 마무리해 줄 수 있을까?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 말을 들으면 이제 막 회사에 들어온 신입인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어. 선배의 그 힘든 이야기가 내 머릿속을 맴돌면서 내가 이걸 안 해주면 정말 나쁜 후배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꾸역꾸역 야근을 하면서 일을 다 떠맡았지. 처음엔 뿌듯했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나중엔 너무 지치고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 그 선배를 마주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어. 그때 내가 터득한 방법이 바로 시간 벌기였어. 선배가 또다시 그런 부탁을 해올 때 나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 선배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요. 잠깐만요. 제 스케줄 확인하고 10분 뒤에 다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혹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자리를 피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성파리는 우리의 편도체, 아미그달라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이야. 편도체는 우리 뇌에서 감정과 공포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활성화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잠시 마비돼. 이걸 편도체 납치, 아미그달라 하이잭이라고도 하지. 말 그대로 감정의 이성이 납치당하는 순간인 거지. 감성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바로 승낙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야. 따라서 잠깐의 거리두기는 납치당했던 나의 이성을 되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야.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잠시 복도를 걷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흥분했던 편도체를 가라앉히고 전두엽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어. 그러면 비로소 객관적인 상황이 보이기 시작해. 잠깐, 근데 이 일은 원래 선배 업무잖아. 나도 지금 내 일이 급한데 이걸 내가 해주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세 번째 방법, 나의 경계선을 선포하기. 피처, 착한 거절. 신호를 알아차렸고 거리두기를 통해 이성도 되찾았어. 이제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았지. 바로 거절이야. 많은 착한 사람들이 2단계에서 무너져.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거야. 관계가 틀어질 거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도 그랬어. 특히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관계에서 경계선을 긋는 건 너무나도 어려웠어. 우리 집안은 굉장히 끈끈한 편이야.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다 모여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지. 물론 가족끼리 모이는 건 좋은 일이지만 가끔은 내 개인적인 약속이나 휴식이 더 중요할 때도 있잖아. 한 번은 내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친척의 생신 파티가 잡힌 거야. 나는 정중하게 공부 때문에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지. 어떻게 그래? 가족이 먼저지 공부가 먼저야. 소우노다이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 내가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지. 죄책감이 나를 잠식했고 결국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책을 덮고 파티에 갔어. 물론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결국 시험 공부도 망쳤지.
그때 깨달았어. 내가 나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선을 넘어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건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그 후로 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 착한 거절을 하는 연습. 이번 모임에 함께하지 못해서 저도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제게 정말 중요한 시험료와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항상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험 끝나고 제가 꼭 따로 찾아뵐게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공감 플러스 나의 상황에 대한 솔직한 설명 플러스 거절 플러스 대안 제시의 공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는 그의 저서에서 정서적 조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를 FOG, FOG, 안개라고 설명했어. FOG는 fear, 두려움, obligation, 의무감, guilt, 죄책감의 앞글자를 딴 말이야. 그들은 이 세 가지 감정의 안개를 피워서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네가 거절하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두려움. 가족, 친구, 동료라면 당연히 이래야지. 의무감.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정말 서운하다. 죄책감. 경계선을 설정하고 거절하는 것은 바로 이 FOG 안개를 걷어내는 용기 있는 행동이야. 이건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성, aggressiveness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건강한 자기주장, assertiveness야. 물론 처음엔 힘들 거야.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어. 하지만 진짜 건강한 관계라면 나의 상황을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거야. 만약 나의 정중한 거절 한 번에 무너질 관계라면 그 관계는 어차피 오래 갈 수 없는 관계였을 수도 몰라. 네 번째 방법, 감정의 안개를 걷고 사실에 집중하기. 감성팔이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는 감정 그 자체야. 그들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논리 대신 모호하고 거대한 감정의 덩어리를 우리에게 툭 던져.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죽고 싶어. 너무 서운해. 처럼 말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린 그 감정에 압도당해서 그래서 지금 문제 핵심이 뭐지? 를 생각할 겨를가 없이 어떻게 도와줘야 해? 라는 생각부터 하게 돼. 대학교 때 조별과제를 하던 격이나 한 팀원이 있었는데 모임 시간만 되면 항상 자기의 힘든 개인사를 늘어놔. 아르바이트가 너무 힘들다. 연애 문제로 골치 아프다. 요즘 불면증이 심하다처럼. 처음엔 다들 안쓰러워서 그래 힘든 부분은 우리가 더 할게. 넌 쉬어. 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결국 그 친구가 맡은 파트는 항상 텅 비어 있었어. 마감일이 다가와서 야 혹시 자료 조사는 좀 됐을까 하고 물어보면 그 친구의 대답은 또다시 감정적인 호소였어. 아 미안해. 내가 어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손도 못 댔어. 정말 죽고 싶더라. 너희한테 너무 미안해. 이런 상황에서 니 왜 안 했어? 하고 화를 내면 나는 순식간에 사정딱한 친구를 몰아세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정말 교묘한 함정이지. 오랜 시간 끙끙 앓다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해봤어. 네가 요즘 많이 힘든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 근데 우리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맡은 파트의 핵심 자료 3개만이라도 내일 오후 5시까지 낮에 보내줄 수 있을까? 시간이 부족하면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나는 그 친구의 감정, 힘들다를 논박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사실, 팩트에 집중했어. 모호한 감정의 구름을 걷어내고 다음 주 수요일 발표, 내일 오후 5시까지 핵심 자료 3개라는 구체적인 현실로 대화의 초점을 옮긴 거지. 이것은 인지적 오류인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야. 정서적 의론이라는 나는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라고 믿는 오류를 말해. 감성파리범들은 상대방이 이 오류에 빠지도록 유도해. 네가 죄책감을 느끼지? 그럼 네가 잘못한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사실과 데이터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이 정서적 우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줘. 상대방의 감정 폭풍성으로 함께 휩쓸려 들어가는 대신 문제 해결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서게 해주는 거야. 상대방이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할 때 왜 힘든데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감정의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대신 그렇구나 많이 힘들겠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A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의 방향을 틀어봐. 이것만으로 관계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어. 5번째 방법. 공감은 하되 동조는 하지 않기. 이건 앞에서 말한 방법들과도 연결되는 아주 섬세하고 세련된 기술이야.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동조를 헷갈려해.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해주면
그의 요구까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달라. 공감, 엠파시는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동조, sympathy, agreement는 내 생각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고 상대의 의견이나 행동에 동의하는 거지. 감성파리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냉혈한이 될 필요는 없어. 공감은 하되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 동조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이것도 내겐 아픈 기억이 하나 있어.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울면서 전화가 온 거야. 남자친구와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의 차에 상처를 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부탁했어. 오영아, 혹시 남자친구가 너한테 연락 오면 어젯밤에 나랑 같이 있었다고 말해주면 안 될까? 제발, 우리 우정이 있잖아. 나 정말 경찰서 가기 싫어. 심장이 쿵쾅거렸어. 친구는 울면서 애원하고 있었고 우정이라는 단어로 나를 올가매고 있었지. 여기서 내가 그건 범죄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라고 말했다면 친구는 분명 넌 내 맘 하나도 몰라주는구나 라며 서운해했을 거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어. 네 목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지 알겠다. 정말 경황이 없었겠네. 공감. 하지만 친구야, 내가 거짓말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그건 너를 위한 길이 아닌 것 같아. 동조하지 않음. 대신 내가 지금 너한테 가서 같이 있어줄게. 그리고 변호사 친구한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봐 줄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대안제 씨. 나는 친구의 두려운 감정에는 깊이 공감했지만 거짓말을 해달라는 잘못된 요구에는 동조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대신 내가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건강한 도움을 제안했지. 이것은 건강한 관계의 핵심인 분리, separation과 관련이 있어. 여기서 말하는 분리는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니야.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건강한 개인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지. 상대방의 감정은 그의 것이고 나의 감정과 선택은 나의 것이라는 걸 아는 거야. 정서적 조종에 휘둘리는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과 정서적 융합 상태에 빠져. 상대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고 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만 할 것 같은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지. 공감은 하되 동조는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 융합의 고리를 끊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야. 상대방의 감정에 강에 함께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강둑에 서서 괜찮아? 내가 밧줄을 던져줄게? 하고 말하는 것과 같아. 우리는 상대방을 구원할 책임은 없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도울 수는 있어. 그리고 그 선택권은 오롯이 나에게 있는 거야. 6번째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마음의 중심 바로 세우기. 자, 이제 마지막이야. 앞에서 말한 5가지 방법들이 감성팔이라는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6번째 방법은 내 안에 힘을 기르는 근력운동 같은 거야. 이게 단단하면 사실 앞의 기술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건 바로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 감정을 믿어주는 것, 즉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거야. 왜 우리가 감성팔이에 쉽게 흔들릴까? 물론 상대방의 기술이 교묘한 탓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날 싫어할 거야. 내가 저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거야.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달려 있어. 나도 그랬어. 특히 20대 초반에는 자존감이 정말 낮았거든.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평가에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으로 오고 갔지. 그때 만났던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나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을 했어. 넌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니까 너 같은 애 만나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너의 이런 단점들 절대 못 견뎌. 넌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야. 그게 문제야.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더라. 정말 그런가? 나에겐 정말 문제가 많나? 이 사람이 떠나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나는 이 관계를 지켜야 해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꾹 참았어.
그 사람의 감정 기복에 맞춰주느라 내 감정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졌지.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 친구들의 도움이 컸고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지.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운 건 딱 하나야.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나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감정이 얼마나 타당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깨닫는 과정이었어. 내 안에 중심이 바로 서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예전처럼 내가 거절하면 어떡하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잠깐, 이 요구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내 안에 자기 존중이라는 센서가 아주 민감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거지. 누군가 너 정말 서운하다 며 나를 비난할 때 죄책감에 빠지는 대신 저 사람은 지금 서운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지만 그게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야. 나는 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이야. 라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됐어. 이것은 심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자기 가치감과 자기 신뢰에 대한 이야기야. 자기 가치감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 마치 튼튼한 뿌리를 내린 나무 같아서 거센 바람, 즉 타인의 비난이나 감성파리가 불어와도 잠시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지. 또한 직관을 믿는 것과도 연결돼. 우리가 감성파리를 당할 때 느끼는 그 찜찜함은 사실 수많은 비언어적 단서와 과거의 경험 데이터를 종합해서 우리 뇌가 보내는 무의식적인 신호, 즉 직관이야.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는 이 직관을 무시하기 쉬워. 에이, 내 느낌이 틀렸겠지 하면서. 하지만 나 자신을 믿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이 느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귀를 기울이게 돼. 친구야, 넌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네 안에는 이미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너를 위한 길인지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어. 그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어. 오늘 하루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 나는 충분히 소중해. 내 감정은 소중해.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어.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있어. 이 작은 주문이 네 마음 근력을 키우는 첫 번걸음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오늘 6가지 방법에 대해 쭉 이야기를 나눠봤네. 첫째, 내 마음의 신호등 켜기. 찜찜함과 불편함을 알아차리는 것. 둘째, 일단 거리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것. 셋째, 나의 경계선 선포하기. 착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 넷째, 사실에 집중하기. 감정의 안개를 걷고 문제의 본질을 보는 것. 다섯째, 공감을 하되 동조는 하지 말기. 상대의 감정은 존중하지만 그의 요구까지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6째, 내 마음의 중심 바로 세우기.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 감정을 믿어주는 것. 어때? 친구야, 듣고 보니 조금은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어. 오늘 내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사실 너에게 이렇게 살아 하고 강요하는 게 아니야. 그저 이렇게 살아보니 나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졌어. 너도 그럴 수 있어 하고 건네는 나의 작은 응원 같은 거야. 감성파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차갑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나를 지킬 힘이 생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건강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돼. 이용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이야.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을 거야. 또다시 누군가의 감성파리에 넘어가서 자책하는 날도 있겠지. 괜찮아. 그럴 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봐.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너를 응원하는 내가 여기 있잖아. 오늘도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너의 하루가 조금은 더 평안하고 너 자신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오늘 이야기가 너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댓글로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도 좋아. 너는 어떤 감성파리를 겪었는지,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또 만나자. 잘 자, 내 친구.
안녕.